진도 나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한 거 연장생산에서 뭐 이거는 적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응용 문제. A하고 B가 이 사람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 사람한테 이전 등기가 넘어갔다. 그럼 이 사람이 소유자이다. 근데 사실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매매 계약에 무효 사유가 있더라. 그러면 얘는 소유자가 될 수 없다더라. 법적으로 얘에게 소유권이 복귀돼 있다더라. 근데 B가 이거를 C에게 팔았다. 그래서 등기 넘어갔다. C도 D에게 팔았다. 등기 넘어갔다. E에게 팔았다. 등기 넘어갔다. 뒤늦게 무효인 거를 이제 알았다. 이래 되는 거죠. 그럼 나중에 이제 무효인 걸 알았으니까 A가 E를 상대로 야, 이거 내가 소유자인데 왜 당신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느냐. 말소 등기 소송을 제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질문. A가 이길까요? E가 이길까요? 우리 법제에서는. A가 이깁니다. 줄줄이 다 져요. 그럼 이게 얼마나 이게 거래의 안전을 해칩니까? 이 사람들은 다 말은 하는데 날벼락이죠. 다 집에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A가 와가 이거 내 집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 이 사람 쫓겨나야 돼요. 쫓겨나야 되죠. 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오늘 공부할 건데 100%는 아닌데 뭡니까? 예외를 인정해요.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항상 예외가 있거든요. 이게 원칙인데 4가지 예외가 인정돼요.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자, 법률행위라는 거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민법 총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법률행위입니다. 사회에서는 또 안 쓰는 말이죠. 내가 어제 집 팔았다, 뭐 어디 임대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누가 내 어제 법률행위했다 이런 말 아무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법률행위라는 개념을 모르시면은 민법 총칙 책을 읽어 나갈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개념이 법률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법이라는 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그 다음에 무엇을 하면 그 다음에 법률 효과가 생기는 거거든요. 요 법률 효과를 우리는 다른 말로 권리와 의무가 이제 변동이 된다 이런 말을 하죠. 변동이라는 말은 발생도 이야기하고 뭐 소멸도 이야기하는데 하여튼 이런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가 형법도 마찬가지죠. 누가 만약에 살인을 하면 이 사람은 사형 또는 뭐 무기징역 5년 이상의 뭡니까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항상 법이라는 거는 뭐뭐를 하면은 어떤 법률 효과가 생긴다. 요게 이제 법적 시스템이거든요. 요걸 이제 민법에 대입을 해보면은 누가 법률 행위라는 거를 하면은 법적 효과가 생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률 행위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법률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법에서 정한 법적 규정이 있다면은 또 법률 효과가 생길 수가 있어요. 요거의 대표적인 예가 요거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불법행위라는 겁니다. 불법행위.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불법행위라고 그러죠. 대표적인 게 교통사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아니 교통사고를 원해서 일부러 교통사고 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은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750조 빨리 법전이 있으니까 750조 빨리 가보시죠. 750조. 거기 가보면 불법행위의 내용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불법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데 고의 또는 과실로 이런 말이 있죠. 고의나 과실은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과실은 실수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위법행위, 법을 어겼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해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불법행위라는 것은 3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되죠. 고의 또는 과실의 반대말을 여러분들은 불가항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불가항력.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한테 손해를 끼쳤다. 이거는 손해배상해 줄 수가 없죠. 그러나 고의나 과실은 고의는 일부러 그러는 거죠. 비난 가능성이 크죠. 실수로 했다면 너 좀 조심하지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의 또는 과실로 했을 때는 그 사람을 비난할 수 있기 때문에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위법행위라는 거 굉장히 광범위한 개념이죠. 그 다음에 3번째 상대방한테 손해를 끼쳐야 됩니다. 이런 3가지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우리는 이거를 불법행위라고 그러고 민법 총
총칙을 읽다 보면은 불법행위라는 말이 이것도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요. 그래서 불법행위는 민법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니까 미리 750조가 불법행위라는 게 있다. 이걸 이제 알고 가면 되고, 대표적인 게 교통사고죠.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가 2만 가지가 넘는다고 그럽니다. 그거를 이 조문 하나 가지고 커버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조문이 엄청난 조문이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불법행위를 하면은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지금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그랬죠. 요거는 당사자가 원하지 않았지만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또 하나 대표적인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데, 부당이득이라는 게 있어요. 계약이 무효가 되면은 돈 준 게 부당한 이득이 되어버리죠. 돌려줘야 되겠죠. 부당이득이라는 게 생기면은 반환할 의무가 생겨요. 부당이득이라는 게 인정이 되면은 741조 빨리 한번 가봅시다. 법전이 있으니까 활용을 좀 합시다. 741조 구경이나 한번 해보시죠. 요 부당이득도 민법 총칙을 읽다 보면은 막 계속 등장하는 개념이니까. 자, 부당이득 뭐라고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이익을 받아야 된다. 이 무슨 말입니까? 이런 거죠. 아까 A하고 B가 지금 1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이 매매 대금이 1억이라고 칩시다. 물건 판 사람은 1억을 수령했겠죠. 그다음 이 사람한테 아까 2월 15일 날 등기가 넘어가면은 이 사람은 건물을 점유하고도 있고 또 등기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 이 매매 계약이 무효인 것이 판명이 되었다. 그러면 매매 계약은 효력이 없죠. 그럼 A는 이 사람한테 건물을 안 줘야 되는데 지금 건물을 넘겨준 꼴이 되고, B도 이 사람에게 1억을 안 줘야 되는데 1억을 준 꼴이 되죠. 그러면 A라는 사람은 지금 1억 갖고 있는 게 법적 정당성이 없죠. 그래서 이 사람은 1억을 지금 부당이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도 건물을 지금 부당이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계약이 무효임이 판명이 되면 A는 1억을 돌려줘야 되고 이 사람은 건물을 돌려줘야 되겠죠. 그거를 우리는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당이득이 성립이 되면은 그거를 돌려줄 의무가 있다. 여기 이제 741조에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당사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법에서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은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원치 않더라도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법률행위라는 거는 뭔가 하니까 요거는 당사자가 원한 거예요. 원한 거. 요거를 우리가 유식한 말로 민법에서 사적 자치라 그래요. 자기의 개인적인 것은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한다 이 이야기죠. 가령 제가 이 책을 이게 민법 책이라고 칩시다. 그럼 제가 친한 친구한테 공짜로 줄 수도 있고 이거를 10,000원에 팔 수도 있고 그거는 전적으로 제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사적 자치라고 그래요. 사적 자치. 그래서 사적 자치는 자기가 원한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죠. 요거를 우리가 법률행위라는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법률행위라는 말이 나오면은 뭐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니까, 법률행위는 반드시 의사표시라는 게 있다더라. 좀 어려운 말이죠. 사실은 어려운 말이 아닌데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을 남들한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중에 요 의사는 법적인 의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영화 보러 가자 이런 것도 의사표시지만 그거는 법적인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A라는 사람이 건물을 하나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1억에 매도하겠다, 팔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거는 법적인 거를 원하는 거죠. 이런 거를 우리가 의사표시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얘가 1억에 팔겠다고 해서 이 건물이 팔립니까? 상대방 B가 내가 그 건물을 1억에 좋다, 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만 요 두 사람 사이에는 매매 계약이라는 게 성립하겠죠. 아니면 또 이 사람이 건물을 1억에 임대하겠다. 그럼 이 사람은 건물을 1억에 임차하겠다. 그럼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의견의 일치를 보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이라는 게 성립을 하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뭔가 하니까 모든 계약은 두 개의 의사표시로 이루어져 있어요. 먼저 제의하는 요거를요, 법적인 용어로 청약이라고 그래요. 이게 또 사회에서 안 쓰는 말이 나왔죠. 먼저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 건물을 팔겠다, 임대하겠다, 뭐 등등 뭐 하겠다. 먼저 제의하는 것을 청약이라는 의사표시라고 이야기해요.
법적으로 자기가 청약을 했다는 거죠. 그럼 상대방이 오케이, 내가 그거 받아들이겠다. 요거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라고 그래요. 요 두 개의 의사표시가 일치를 하는 거죠. 그럴 때 계약은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계약은 두 개의 의사표시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제의하는 것을 청약, 나중에 받아들이는 것을 승낙,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의사표시가 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아까 매매 계약이 무효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보다 조금 약한 게, 매매 계약을 B가 취소하겠다 할 수도 있어요. 없애버리는 거죠. 요거는 일방적으로 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동의를 안 받고. 함부로 취소하면 안 되겠죠. 아니, 어제 맺은 계약을 이 사람이 그 다음날 함부로 파기를 하면은 이 사람은 뭐가 됩니까? 그래서 취소를 하겠다는데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법에서 4가지 사유를 인정합니다. 요 4가지 사유 중에 하나가 인정이 돼야만 이 사람은 취소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취소할 때는 일방적으로 하는 거죠.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한 개의 의사표시가 있는 거예요. 취소하겠다. 아까 계약은 2개의 의사표시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민법이 독일에서 수입을 한 건데, 일본을 거쳐서 수입한 건데, 독일 학자들이 여기에도 의사표시가 있네. 2개. 여기에도 의사표시가 있네. 요거를 상위 개념. 둘 다 의사표시가 있으니까 요 양자를 합치는 상위 개념을 하나 만들면 학문 연구하는데 굉장히 편리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고, 그 상위 개념을 지금 말씀드리는 법률행위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법을 읽다가 법률행위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뭐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계약이라는 거하고 한 개의 의사표시를 일방적으로 한다 그래가 단독행위라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법률행위 이런 말이 나오면 요 말 속에는 계약이라는 말하고 단독행위라는 말을 합친 말이구나. 이거를 항상 떠올리셔야 돼요. 그리고 요 양자의 공통점이 뭐냐? 계약에는 2개의 의사표시가 있다. 합치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단독행위는 일방적으로 하니까 한 개의 의사표시가 있다. 어찌됐든 법률행위는 반드시 의사표시라는 게 있어야 된다. 그럼 이 의사표시는 뭐냐? 당사자가 원하는 거죠. 원하는 겁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원하는 거. 이쪽은 취소하겠다고 원하는 거. 그래서 그래야지 이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법률관계가 형성이 되니까 요거를 우리는 사적자치라고 그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 법률행위라는 말이 나오면 책을 읽다가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요거는 계약과 단독행위를 합친 말이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가봅시다. 그러니까 이 법률행위라는 용어는 빨리 익숙해지실수록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민법 총칙 처음부터 끝까지 법률행위라는 말이 나오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 개념은 굉장히 익숙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자, 법률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한 개 내지 수개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종류. 1번 계약. 모든 계약은 2개의 서로 대립되는 의사표시. 대립되죠. 팔겠다, 사겠다. 임대하겠다, 임차하겠다. 대립되죠. 서로 대립되는 의사표시의 합치. 먼저 제의하는 것을 청약, 나중에 받아들이는 것을 승낙이라고 그러죠. 합치로 이루어진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은 계약 그러면은 채권 계약을 의미합니다. 근데 채권이라는 말을 빼고 그냥 계약 그러죠. 그런데 소유권을 넘겨주는 계약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2월 1일 날 이 사람은 잔금을 다 치른다. 상대방은 집 문서를 넘겨준다. 이거는 어떤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거니까 오늘부터 이 집은 당신 집이다. 소유권 이전에 대한 합의가 있는 거죠. 그럼 소유권이 뭐예요? 물건이죠. 그래서 요거는 채권 계약이 아니고 물건, 소유권을 넘겨주는 거니까 요런 거를 물권 계약이라고 그래요. 요런 개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물권 계약은 소유권 이전의 합치.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혼인한다든지 이혼하는 것도 전부 계약이죠. 혼인도 뭐예요? 혼인도 먼저 뭡니까? 우리가 청혼한다 그러죠. 법적인 용어로는 그게 청약이에요. 내하고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청혼하는 게 청약이죠. 그럼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오케이, 고맙습니다, 받아들일게요. 그게 승낙이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혼인계약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혼인은 성립하죠. 질문 들어보죠. 요거는 여기 없는 건데, 혼인은 당사자가 청약과 승낙이 합치하면은 바로 이 사람들은 배우자가 됩니까? 또 다른 요건이 필요합니까? 혼인의 경우에는 조금 달라요.
혼인신고까지 마쳐야 법적인 배우자가 되죠. 그래서 이건 일반적인 계약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인 계약은 매매계약 같은 거는 이게 매매계약서 같은 거 없어도 돼요. 그런데 혼인은 혼인신고까지 해야만 법적인 배우자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특별한 것도 있습니다. 요게 없는 거를 뭐라 그래요? 당사자가 혼인에 대한 합의는 있는데 요게 없는 거를 뭐라 그래요? 그걸 사실혼이라고 그래요. 사실혼. 그 코미디언 전유성하고 그 진미령 가수가 살다가 30년 살다가 헤어졌잖아요. 헤어진 지 좀 되죠. 그 사람들은 이거 없었어요. 30년 동안. 그럼 그 사람들은 뭐예요? 사실혼이죠. 사실혼. 그렇게 되는 거죠. 자, 봅시다. 그래서 가족법상의 계약도 있다. 그래서 계약에는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에는 물권 계약이라는 것도 있고 가족법상의 계약도 있는데 우리가 보통 계약 그러면 당사자 간의 채권 계약을 의미한다.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하니까. 자, 그다음에 2번 단독행위. 일방적으로 한다 그랬죠. 무서운 겁니다. 일방적 의사 표시를 하면은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1월 1일 날 기권 매매 계약을 체결해 놓고 그다음 한 일주일 후에 B가 그거 없던 일로 합시다. 이러면 A는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일방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되느냐. 법에서 딱 4가지를 딱 선언하고 있어요. 이거 이외에는 취소가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단독행위는 법에 다 요건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 나오죠. 따라서 그 종류와 내용은 법률에 의하여 미리 정하여져 있어야 한다. 그래서 1번에 보니까 또 단독행위는 2가지가 있죠. 대부분의 단독행위가 이에 속한다. 동의하겠다. 추인이라는 걸 하겠다. 취소하겠다. 계약을 해제하겠다. 상계는 퉁치는 겁니다. 돈 줄 거 있고 받을 거 있을 때 우리가 퉁치자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를 법적인 용어로 상계라 그러죠. 서로 계산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너 내한테 돈 안 갚아도 된다. 채무 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단독행위라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내가 계약을 취소하는데 이 사람이 아무리 혼자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상대방한테 나의 뜻이 전달이 돼야 되겠죠. 요거를 우리가 도달주의라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취소하겠다는 이 의사표시가 A에게 도달이 되어야만 취소가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도달시키면 됩니까? 뭐 전화를 건다든지 내용 증명을 보낸다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거를 우리가 도달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법률 효과. 그런데 2번에 보니까 일방적으로 하는데 상대방이 없는 것도 있다 그러네요. 굉장히 드물죠. 단독행위자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 그 3가지 예가 나와 있는데 시험에는 재단법인의 설립행위가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오거든요. 유언은 그냥 유언장 작성하면 되죠. 일방적으로. 그 다음에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단독,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소유권의 포기는 여러분들이 좀 와닿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에 합격하셨다. 그래서 민법책이 더 필요 없다. 그러면 쓰레기통에 던지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대방이 누가 있습니까? 일방적으로 던져버리는 건데 그거를 우리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한다는 거죠. 대체로 의사표시가 있으면 효력이 발생하지만 의사표시의 명확성을 위하여 방식을 요구하는 것을 요식행위란다. 질문 드려보죠.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유언을 하는데 아버지가 이제 사망하면서 자식들 불러 놓아놓고 큰아들은 주식 가져라, 둘째 아들은 부동산 가져라, 셋째 아들은 예금 가져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할까요? 안 할까요? 아버지는 지금 의사표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언으로서 효력이 발생할까요? 안 할까요? 죽은 자는 말이 없기 때문에 아주 엄격한 방식을 요구해요. 그래서 가족법에 가보면 5가지 방식 중에 하나가 있는데 5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해야지 안 그러면은 그거는 유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로 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 요 이야기죠. 그걸 요식행위라 그래요. 그래서 의사표시의 명확성을 위하여 방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무엇을 하면은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는데 무엇을에는 크게 봐서 2가지가 있다. 하나는 법률행위라는 거고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불법행위나 부당이득과 같이 법에서 규정이 있는 거다. 법적 규정은 일단 빼고 법률행위가 뭐냐? 이게 바로 의사표시라는 거다. 그런데 의사표시가 2개 있는 것을 계약이라 그러고 1개 있는 것을 단독행위라고 그런다. 그런데 단독행위는 또 2가지가 있는데 상대방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더라. 대부분의 경우는 상대방이 있다더라. 이렇게 하시면 되고 좀 너무 양이 많으니까 하나만이라도 법률행위라는 말 속에는 계약과 단독행위를 합친 말이다. 그거 하나만이라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책을 읽다 보면 법률행위라는 말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니까.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조금 더 이거를 면밀하게 분석해 보면은 A라는 사람은 건물을 매도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상대방 B는 이 건물을 매수한 사람이다. 그래서 요 양자 간의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으면 우리는 1월 1일 날 거기에 있으면 이거를 우리가 매매 계약을 했다 그런다. 그럼 매매 계약을 하면은 요 사람은 이제는 2월 1일 날 건물을 넘겨주기로 약속을 했다. 요런 거를 변제기라 그러죠. 갚아야 되는 날짜. 이행기라고도 합니다. 똑같은 말인데. 그러면 1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하고 2월 1일 날 넘겨주기로 했으니까 요 사람은 앞으로 건물을 넘겨줄 의무가 있죠. 요거를 우리가 건물 인도 의무, 등기도 넘겨줘야 되겠죠. 건물 등기 의무가 발생한다. 이런 이야기고, 상대방은 이제 1억 원에 만약에 이 건물을 샀다면은 1억이라는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발생한다. 그래서 당사자 상호 간에는 의무가 발생한다는 거죠.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 이 사람은 건물 넘겨줄 의무가 있는 대신에 돈 달라고 하는 권리가 생겼죠. 이 사람은 돈을 줘야 될 의무가 생긴 반면에 이 사람은 건물을 달라고 하는 권리가 생겼죠. 그래서 법률 행위라는 걸 하면은 당사자 간에 권리 의무가 발생한다 그랬죠.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지금 이런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별 다른 일이 없으면 2월 1일 날 이 당사자 간에 약속을 지키기로 했으니까 2월 1일 날 약속을 지켜야 돼요. 아주 유명한 말이 있는데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래서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는 계약은 약속이니까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래서 2월 1일이 오면은 A는 건물 넘겨줘야 되고 B는 돈을 지불해야 돼요. 이거를 약속을 어길 때 우리는 그거를 채무불이행이라고 하죠. 요건 채권법에서 보는 건데, 그래서 그 약속을 어겼을 때는 일정한 또 불이익을 가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민법 시스템인데, 그런데 이게 예외가 있다는 거죠. 계약을 체결하면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안 지켜도 되는 예외가 있다는 거죠. 이제 요게 포인트죠. 그럼 언제 도대체 약속을 안 지켜도 되느냐? 한번 봅시다. 2번 봅시다. 계약 성립 과정에서 하자가 있는 경우, 뭔가 잘못이 있다는 거죠. 잘못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법에서는 하자라 그럽니다. 자, 계약이 성립하면은 효력이 발생하여 권리와 의무가 생기죠. 조금 전에 이런 권리 의무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은 무효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그럼 먼저 무효부터 봅시다. 무효, 계약이 성립하였지만 계약 체결 과정에서, 성립 과정에서 하자가 너무너무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거죠. 중대한 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처음부터 이거는 1월 1일 날 매매 계약 체결 안 한 거하고 똑같다니까요. 너무 심각한 하자가 있으면. 그러면 어느 정도가 심각한 하자가 있어야 되느냐? 민법에 다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무효 사유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가 많지만 예를 들면 103조, 108조 구경이나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자, 법전이 있으니까 103조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가보시죠. 103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름은 무효다. 103조에 있죠. 이 사회 질서가 뭐지? 이런 거는 아직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되고. 그 다음에 107조 한번 보시죠. 1항 옆에 107조 법전. 1항을 보니까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지만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무효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또 108조 2항 오셨으니까 한번 봅시다.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라 그래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이런 식으로 법 조문에 군데군데 가보면은 이런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라는 게 있어요. 이제 무효 사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프린터 보시면 의사 무능력자의 경우처럼 해석상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법에는 없지만 의사 무능력이라는 말은 청약과 아까 우리가 의사표시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아무 판단 능력이 없는 사람이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이거는 원천적으로 무효인데 너무나 당연하니까 아예 민법에 규정조차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석상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민법 총칙 공부할 때 무효 사유에는 어떤 게 있느냐. 이걸 이제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무효 사유가 있는 거를. 자, 그게 무효의 뜻이에요. 자, 그럼 질문 드려보죠. 나중에 2월 1일이 왔을 때 요 A는 건물을 넘겨줄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 계약이 무효이면은
없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계약은 체결되지 않은 거니까 이런 의무는 처음부터 발생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돈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처음부터 없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돈을 줘버렸다, 건물을 줘버렸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그건 부당이득의 문제가 발생하죠. 됩니까? 근데 계약을 체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무효더라. 그러면 이런 의무는 이행할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이행을 하고 난 뒤에 무효임이 판명되었다면은 그거는 돌려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효 사유가 있으면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의무는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은 거다. 근데 만약에 줘버렸다면 그거는 돌려받아야 된다. 이런 식이죠. 자, 그게 1번의 무효입니다. 자, 2번의 취소는 봅시다. 자, 일단 하자가 심각하지는 않은 겁니다. 무효만큼은 계약을 체결할 때 무효까지는 아니더라도 법에서 정한 하자가 있는 경우이다. 딱 4가지 있다 그랬죠. 거기 보니까 1번에 가로 속에 제한 능력자, 착오에 빠져서 계약을 체결했다. 사기당해가지고 계약 체결했다. 강박이라는 것은 강한 협박을 받아서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를 말한다. 자, 법전에서 구경이나 한번 해보시죠. 109조 한번 가보시죠. 109조. 109조 1항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는 무효라고 안 돼 있죠.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취소할 수 있다. 무효가 아닙니다. 또 2항, 110조를 한번 가볼까요? 1항에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무효가 아니죠. 사기를 당해가지고 계약 체결했다. 강박은 강한 협박을 받아가지고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또 하나 5조 가보시죠. 5조. 미성년자의 능력이라 나오고 1항 봅시다. 1항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면 자, 법률행위 나왔죠. 무슨 말인 거 아시겠죠? 이 법률행위가 밑도 끝도 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법률행위를 말씀드렸고 1항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판단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나이가 어리니까. 그래서 뭐 하고 싶으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일하는 거죠. 누가 법정 대리인이냐? 보통은 부모가 됩니다만. 그런데 만약에 2항 항상 위반했을 때가 문제죠. 2항이 뭐라고 돼 있어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뭐라고 돼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 요 4가지가 취소 사유예요. 사기, 강박을 저는 따로따로 본 겁니다. 사기 따로, 강박 따로. 그러니까 4가지가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죠. 이 A가 우리나라는 이제 만 19세가 안 되면 미성년자라 그러죠. 자, 얘가 17세입니다. 근데 뭐 얘가 건물이 하나 있어요. 뭐 어떻게 건물이 있을 수도 있죠. 뭐 상속받았다든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A가 17세 얘가 돈이 필요해가지고 이 건물을 매도하겠다는 거죠. B에게. 그러면 A는 판단력이 부족하니까 얘가 청약이라는 의사표시를 해야 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청약을 할 때 얘는 판단 능력이 미흡하니까 뭔가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A는 성년이 될 때까지는 반드시 법정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대개는 부모가 됩니다. 부모가 다 살아있으면 이제 친권자라 그러죠. 법에서는 부모를 안 하고 친권자라 그럽니다. 친권자가 다 살아있으면은 엄마, 아버지가 다 살아있으면 이제 법정 대리인이죠. 요 사람의 동의를 받고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완벽한 거예요.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내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건물 팔고 싶은데 팔아도 되겠습니까? 팔아라. 돈 필요하면 팔아라. 그럼 A가 이쪽으로 팔아가지고 이 사람한테 이전 등기가 넘어갔다.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법에서 이 법정 대리인이 동의를 받고 하라 그랬는데 동의를 안 받고 얘가 그냥 일방적으로 이 사람한테 1억 원에 팔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A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아까 조금 전에 5조에서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인 거 아니까? 일단 요 매매 계약은 뭐가 됩니까? 질문. 유효하다는 겁니까? 이 계약이 지금 무효라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유효죠. 이게 아까 무효하고 차이점이죠. 아까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거예요. 가만 내버려둬도. 근데 요거는 무효가 아니고 취소할 수 있다니까. 이게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효력이 있다는 말은 A는 계약을 체결하면 건물 넘길 의무가 있어요. 건물 인도 의무가 있어요. 이 사람은 1억에 팔았으면 1억 대금 지급 의무가 지금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요거를 3월 1일 날 이 건물을 넘겨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행기다.
집값이 막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막 이게 2억으로 올라갔다. 그럼 누가 지금 후회를 할까요? A가 후회를 하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얘는 2월 10일 시점에서 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취소를 해버리면은 얘가 2월 10일 날 저 1월 1일 날 맺은 매매 계약을 내가 취소하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니까? 요 날부터 이 계약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이 계약은 무효가 되어버려요. 처음부터. 아까 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까 무효 있죠? 이거하고 똑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141조에 있습니다. 140조 한번 140조. 자, 법전 140조 한번 가보시죠. 뭐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취소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되느냐. 141조에 있습니다. 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 행위는 그날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그러면 얘가 2월 10일 날 취소를 해버리면은 2월 10일부터 이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게 아니고 1월 1일부터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A는 건물을 넘겨줄 인도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없는 거예요. 얘도 1억 대금 지급할 의무가 처음부터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집값이 오르면 얘는 취소권 행사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겠죠. 해가지고 이제 다시 딴 사람한테 팔면 될 거 아닙니까? 2억 원에.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면 취소권 행사할 거다. 근데 1억 원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집값이 7천만 원 떨어졌어요. 그럼 A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취소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그럼 끝나는 거죠. 엄청나게 유리하죠. A에게 선택권이 있으니까. 그래서 취소라는 것은 엄청난 특혜를 베푸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민법에서 4가지 경우만 인정하는 거죠. 4가지 경우만. 그래서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를 안 받고 계약 체결했을 때, 또는 착오에 빠졌을 때, 아까 109조, 그다음 사기당했을 때, 그다음 강한 협박을 받고 계약을 체결했을 때, 딱 요 4가지로 제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고받은 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주고받은 게 있으면 돌려받아야 되겠죠. 근데 미성년자는 또 특혜를 베풀어요. 지금 그냥 맛배기를 좀 볼까요? 141조 조금 전에 한번 가보시죠. 주고받은 게 있으면 돌려줘야 되죠. 근데 다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41조의 뒷부분에 법전. 다만 제한 능력자라는 말은 미성년자도 여기 포함됩니다.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다만 제한 능력자는 뭐라고요? 전부 다 돌려줘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돌려줄 때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현재 남아있는 것만 돌려주면 된다. 이 뜻이에요, 이게. 그럼 이 사람이 1억을 다 받았는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7천만 원밖에 안 남아있다. 그럼 얼마 돌려주면 된다는 거예요? 7천만 원만 돌려주면 돼요. 기가 차죠? 그렇습니다. 그럼 미성년자는 빨리 돈 받아가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빨리 소비하는 게 낫겠죠. 나중에 이제 법정에서 입증 문제가 이제 또 따로 이제 걸리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우리 민법은 이 미성년자에게 엄청난 특혜를 베풀고 있어요. 하여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취소의 뜻이에요. 취소의 뜻.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가로 2번 봅시다. 그러면 이게 무한정 이 사람이 취소권 행사하면, 이게 2000년도에 이 사람이 계약 체결해 놓고 이 사람이 2010년도에 가가지고 내가 계약 취소하겠다 그러면은 법적 혼란이 크겠죠. 10년 뒤에 취소하면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취소권은 기간의 제한이 있어요. 요게 146조에 있어요. 146조에. 자, 구경이나 한번 해보시죠. 법전 146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문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중요한 조문은 익숙해지셔야 돼요. 자, 146조 한번 가보시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이라는 말은 내가 그거 받아들이게 돼. 취소권을 포기하는 것을 추인이라 그럽니다.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안에는 행사. 요 양자를 비교해가지고 빨리 온 날을 기준으로 해요. 그러면 이런 겁니다. 일단 맛배기 조금 보죠. 얘가 2001년도에 얘가 17세 미성년자가 조금 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럼 얘가 언제 추인이 가능한 거니까 성년이 돼야 얘는 추인이 가능해요. 미성년자는 아직 판단 능력이 없으니까. 그럼 성년은 19세죠. 그러면은 2003년이 되면은 얘는 19세 성년이 되죠. 요 날부터 추인이 가능하죠. 요 날부터 몇 년 안에 하면 된다고요? 3년. 2006년까지 하면 돼요. 2006년까지. 이것도 굉장히 기간이 길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돼 있어요?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그럼 언제죠? 요 날 법률행위를 했죠. 이제 법률행위라는 개념이 들어오시죠? 매매계약, 법률행위. 요 날로부터 10년은 2011년이죠. 그러면 요 2006년하고 2011년 양자를 비교해가 먼저 오는 요 날을 기준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사람은 요 날까지 취소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법 길죠, 기간이. 제법 깁니다. 그래서 여하튼 그럼 아까 무효는 뭐예요? 질문. 50년이 지나도 그 계약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효는 있습니다. 무효는 100년이 지나도 주장할 수가 있어요. 100년이 지나도. 그러니까 우리가 왜 민법 총칙에서 무효와 취소를 구별하는 거니까 무효는 무효 주장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없어요. 100년이 지나도 그거 내 물건이다 찾아올 수가 있는데 취소는 요 법에서 정한 요 기간만 지나버리면은 취소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법 총칙을 공부할 때 어떤 게 무효 사유고 어떤 게 취소 사유인가를 구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대단히. 자, 가봅시다. 그래서 취소 계속 이어나가 보죠. 일단 그 계약은 유효하지만 유효하다는 것은 약속을 지켜야 되죠. 취소권자는 취소시키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그 계약을 취소시켜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할 수 있다. 취소 사유는 4가지만 인정된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해야 된다. 법률행위한 날로부터 10년은 그냥 뺐습니다. 자, 3번 부당이득. 계약이 무효되거나 취소되면 이미 이행된 것뿐은 부당이득이 되므로 반환하여야 한다. 그런데 안 돌려줘도 되는 유일한 예가 하나 있어요. 그러나 반사회 질서 행위로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를 불법 원인급여라고 한다. 너무너무 중요한 조문이기 때문에 746조 맛배기나 봅시다. 746조에 뭐라고 적혀있는지 한번 보시죠. 자, 746조 제목이 불법 원인급여죠. 급여가 뭔가 하니까 상대방한테 뭔가 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줬는데 사유가 이상하죠. 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불법의 원인으로 해가지고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했다. 그러면은 원래는 계약이 무효가 되면 돌려받을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이 경우에는 못 돌려받게 막아놨죠.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요거를 불법 원인 급여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요거는 민법 총칙 반사회질서 범위 공부할 때 우리가 이제 주로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거죠. 요즘도 우리 유수에 많이 나는데 A가 부정 청탁을 하지 않습니까? 나를 좀 승진시켜다오. 그래서 3천만 원을 자기 위 상사한테 지급합니다. 상사한테 지급을 해요. 근데 진급을 못해서요. 그럼 이제 3천만 원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질문. A는 3천만 원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법적으로. 못 돌려받아요. 원래는 두 사람 사이에 무슨 계약을 체결했을 텐데 이거는 부정청탁을 이유로 했으니까 이런 거를 반사회질서라 그러거든요. 103조의 조문인데 이 계약은 무효예요.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계약이 무효면 이미 준 거는 돌려받을 수가 있는데 요 경우에는 요거를 746조에서 못 돌려주게 딱 막아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안 돌려줘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돌려줄 수 있다라고 해버리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버릴까요? 예사로 이런 짓을 할 거라는 거죠. 미제야 본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나쁜 짓을 했을 때는 못 돌려받는다는 것을 각오하고 돈을 주라는 거죠. 그런 조문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계약이 무효가 되면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못 돌려받는다. 못을 딱 박아놓은 겁니다. 그런 조문이에요. 아주 이게 재미있는 판례가 많은데 오늘은 일단 넘어갑시다. 그래서 3번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3번 성립된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아까 채무 불이행 말씀드렸죠. 채무의 내용에 쫓은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을 즉 우리가 쉽게 말하면 사회에서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을 이 말이죠. 채무 불이행이라고 한다. 3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행지체라는 말은 그야말로 늦어지고 있는 거죠. 돈을 이날 갚아야 되는데 3월 1일 날이 만약에 변제기라면 이날 갚아야 되는 건데 이날 못 갚고 지금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를 지체라 그러죠. 이행이 늦어지고 있다. 얘가 이행지체. 그 다음에 이행불능은 물건이 없어진 겁니다. 아니 내가 기계를 팔았는데 그 기계가 뭐 불에 탔다든지 해가지고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이 날짜에 할 수가 없죠. 요거를 우리가 불능이라 그럽니다. 불가능을 줄임말이죠. 이행불능. 그 다음에 불완전 이행은 이행을 하기는 했는데 엉터리로 한 거죠. 사과를 팔았는데
줬는데 거기 보니까 사과가 썩어 있더라. 이런 이야기죠. 그런 거를 우리가 불완전 이행입니다. 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채무불이행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행이 지체되면은 강제로라도 빼앗아올 수 있죠. 물론 이제 판결을 통해서 해야 되겠지만 강제 이행벌라서 손해배상 청구하든지 혹은 계약을 없던 일로 하자. 계약을 해제할 수 있거든요. 근데 불능의 경우에는 물건이 없어졌으니까 강제 이행은 할 수가 없겠죠. 그냥 손해배상을 청구하든지 뭐 계약 해제벌라서 손해배상 청구인데 이런 것들은 전부 우리가 채권법에서 나중에 다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해제라는 말도 민법 총칙을 읽다 보면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해제라는 개념을 여러분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이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경우 무효를 하나 공부했고 취소권이 행사되면은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죠. 해제권이 행사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요 양자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가 하니까 요 두 가지는요. 요거는 계약을 체결할 때 뭔가 잘못이 있는 거예요. 계약을 체결할 때. 뭔가 사기를 당했다든지 뭐 이런 거 아까 있었죠. 그래서 계약을 체결할 때 무효는 너무너무 심각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거고 취소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약간 하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계약을 체결할 때 하자인데 해제는요. 그게 아니에요. 계약 체결할 때는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건 도대체 어떨 때 인정되는 개념이냐? 조금 전에 이런 말씀드렸죠. A와 B가 1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 사람은 그러면 건물을 팔았다면 건물 인도 의무가 있을 것이다. 이 사람은 이거를 1억에 샀다면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매매 계약 체결할 때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은 무효도 아니고 취소권 행사의 대상도 아니죠. 문제는 이게 2월 1일 날 변제기라 그랬죠. 이행기라고도 합니다. 이제 돈을 줘야 되는 날짜인데 B가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을 채무불이행이라 그랬습니다. 이행지체라 그랬죠. 늦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이런 일이. 이럴 때 이 A를 구제해주는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겠죠. 상대방이 약속을 안 지켰을 때 A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죠. 질문. 이 사람은 돈이 진짜 필요한데 이 사람이 돈을 안 준다. 그러면 이 사람은 A는 아이고 이거 C에게 그냥 다시 팔면 되겠네. 2월 1일 날 이거 이 사람한테 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팔 수는 있는데 일로 넘어가 버리면은 나중에 B가 와가지고 따지면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함부로 팔 수도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돈은 필요한데. 난감한 상황이라는 거죠. 이때 A에게 인정되는 게 요 매매 계약을 없앨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요. 그거를 해제라고 그래요. 이게 요거하고 조금 다르죠. 요거하고 조금 다르죠. 취소하고 비슷하기는 비슷한데 취소는 계약 체결할 때 잘못이 있는 요거는 네 가지예요. 네 가지. 근데 요거는 요건이 뭔가 하니까 채무불이행이 요건이에요. 상대방이 약속을 안 지키는 게 요건이에요. 이때 요 약속을 안 지키는 상대방을 구제해 주는 걸로 이 계약을 없앨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거죠. 그거를 해제권이라고 부릅니다. 양자의 공통점은 뭐예요?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일방적으로. 그런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자, 봅시다. 가로 2번에 채권자의 구제책, 해제. 계약은 하자가 없이 정상적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당사자 중에 일방이 채무를 불이행하면은 타방은 계약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좋다, 계약 해제하겠다. 3월 1일 날 계약 해제하겠다. 그러면 요 1월 1일 날 매매 계약은 없어지는데 3월 1일부터 없어지느냐? 그게 아니에요. 1월 1일부터 없어집니다. 그건 아까 취소하고 똑같아요.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처음부터 없어지는 거. 요거를 우리가 법에서는 소급이라고 그럽니다.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민법에는 소급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타방은 계약을 소급적으로. 자, 질문요. 요거는 이제 굉장히 여러분들하고 관계없는데 계약이 해제되면 요 매매 계약은 무효가 될까요? 실효가 될까요? 어떤 표현이 맞을까요? 무효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법을 제대로 공부 못하고, 무효는 계약이 취소되었을 때 무효로 가는 거예요. 해제는 계약 체결할 때는 하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표현을 달리 쓰는 겁니다. 실효라고 그래요. 효력을 잃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무효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건 똑같죠. 뭐 거의 그건데 사실은 표현의 차이죠. 그래서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계약을 소급적으로 처음부터 실효시키고 효력을 없애버리고 이 말이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를 해제라고 한다. 자, 해제하고 비슷한 말 중에 또 민법 총칙을 읽다 보면은 해지라는 말이 자주 등장해요. 그러면 해제와 해지는 굉장히 비슷한 건데 이거 한번 해봅시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두 사람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뭡니까? 매달 월세 내는 거 있죠. 그거를 임대차 계약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1월분 임대료 지불했습니다. 그 다음에 2월분도 임대료 지불했습니다. 근데 3월달이 임대료가 연체가 됐어요. 그 다음에 4월달 임대료가 연체가 됐어요. 그러면 2달 연체가 되면은 주인은 나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2달 연체가 됐으니까 5월달에 이르러가지고 집주인이 나가라 그러죠. 나가라 할 때 이거를 만약에 해제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해제는 아까 조금 전에 소급효가 있다고 그랬죠. 처음부터 계약을 실효시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해제라는 표현을 쓰면은 요날 계약을 해제해도 처음부터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이날부터 계약이 없어져 버리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때까지 이 사람이 이 집에 산 게 부당이득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법률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져 버려요. 이때까지 산 거는 인정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해제라는 표현을 안 쓰고 해지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이게 요날부터 계약이 임대차 계약이 없어지는 거예요. 요날부터. 그러니까 해지는 그날부터 법적 효력이 없어지는 거고 해제는 처음부터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임대차 같은 것을 장기간에 이루어지는 거죠. 계속적 계약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계속적 계약에는 해지라는 표현이 맞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 해지, 임대차와 같은 계속적 계약에서는 소급적으로 처음부터 계약을 실효시킬 필요가 없으니까 이를 해제와 구별하여 해지라고 한다. 그럼 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되면은 집주인은 이거 건물 돌려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임차인은 보증금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부당이득의 돌려주는 의무가 발생하는데 그거를 우리 민법에서는 원상회복 의무라 그래가 표현을 조금 달리합니다. 그런 것들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공부하실 때 차이점을 보면 되고 자 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50분이네. 5분만 더 하고 쉽시다. 쌍무계약, 편무계약. 이런 말도 여러분들 안 들어보시죠? 조금 전에 매매계약 같은 거 예를 드는 게 제일 편합니다. 자, 1월 1일 날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은 물건 판 사람은 건물을 넘겨줄 의무가 발생한다. 요 사람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 둘 다 의무가 발생하죠. 둘 다. 요거를 우리가 쌍무계약이라고 그래요. 쌍무. 양쪽 다 의무가 발생한다는 거죠. 양쪽 다 의무가. 그 다음에 A가 B에게 내가 당신한테 정려계약을 체결합니다. 정려계약.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를 공짜로 주겠다. 그러면 이 사람은 컴퓨터를 인도할 의무가 발생하죠. 정려를 했으니까. 1월 1일 날 정려계약을 체결했는데 2월 1일 날 그거를 넘겨주기로 약속했다는 거죠. 변제기라면은 요 1월 1일부터 2월 1일 사이에 A는 이제는 컴퓨터를 넘겨줄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럼 나중에 이제 2월 1일이 되면 넘겨주는 거죠. 질문. B는 어떤 의무가 발생할까요? B는 아무런 의무가 발생하지 않죠. 받기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정려라는 말 자체가 공짜니까 얘는 그냥 넘겨주겠다고 했으니까 의무가 발생하는데 얘는 아무런 의무가 발생하지 않죠. 한쪽만 의무가 발생하니까 이거를 편무계약. 그래서 우리가 계약을 분류할 때 쌍무계약, 편무계약 이렇게 분류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분류를 할 때는 이유가 있어서 분류를 하겠죠. 이유가 있어서. 보기 읽어보시죠. 의해가 계약에 의해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면 쌍무계약, 그렇지 않으면 편무계약이다. 의무가 발생한다는 건 불리하죠. 그럼 왜 이 사람은 이런 의무가 발생할까? 상대방이 이런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런 걸 우리가 서로 대가적이라고 그래. 대가적이다. 요거는 그런 게 없죠. 대가적 관계가 없죠. 그래서 쌍무계약, 편무계약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구별의 실익, 요게 중요한데, 쌍무계약의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요게 이제 536조라 그래가 채권법에 있는 규정인데, 요 동시이행의 항변권도 민법 총칙을 읽다 보면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동시이행의 항변권도 미리 알아놓을 필요가 있죠. 자, 구경이나 한번 해볼까요? 536조. 법전 한번 가봅시다. 동시이행의 항변권, 항변을 한다는 이야기죠. 버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1항, 거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뭐 그냥 계약이라고 돼 있어요? 쌍무계약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쌍무계약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항을 보니까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우리 동시에 이행하자. 이렇게 버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질문을 한번 해보죠. 요 왼쪽 사례에서 1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2월 1일 날 요 사람은 건물 넘겨주기로 약속했어요. 요 사람은 2월 1일 날 대금 지급하기로 약속했어요. 그러면 2월 1일 날이 이제 이행기라는 거죠. 변제기라는 거죠. 질문. 2월 1일이 왔습니다. 2월 1일이 왔어요. A가 자기 의무는 불이행하면서 건물은 안 넘겨주면서 돈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돈 달라. 이게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무슨 말인 거 아시겠죠? 두 사람 다 의무가 있는데 한 사람이 자기 의무는 날짜가 와서 이행을 안 하면서 돈은 달라고 할 수 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왜? 2월 1일 날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이 사람한테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권리가 있잖아요.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그런데 좀 얄미운 사람이죠. 자기 의무는 이행 안 하면서 권리는 행사하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냐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법제를 보면은 된다는 나라도 있고 안 된다는 나라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된다 쪽이에요. 우리나라는 된다 쪽이에요. 그럼 불합리하죠. 상대방은 피해를 볼 거 아닙니까? 이때 이 사람한테 인정되는 게 무슨 권리라고요? 버틸 수 있는 권리. 내가 돈을 안 주겠다는 게 아니다. 너가 건물 넘겨주면 나도 돈 주겠다. 우리 동시에 맞바꾸자. 그게 동시이행의 항변권이에요. 항변이란 말이 버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 사람한테 인정되는 게 동시이행의 항변권.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 그러면은 만약에 A는 돈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간단하죠. 건물 넘겨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더 이상 B는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제는. 이제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돈 받고 싶으면은 건물 넘겨주면 되는 거고, 이때는 얘는 돈을 줘야 되죠.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죠. 그런 시스템을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구별의 실익. 쌍무계약의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발생한다. 쌍무계약에서 채권자가 자신의 채무는 이행하지 않으면서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때 상대방은, 채무자는 채권자가 그의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자신의 채무를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일시적인 항변. 왜 일시적이라 그럴까요? 얘가 건물 넘겨주면 더 이상 못 버티니까 일시적으로 버티는 거죠. 일시적인 항변권을 가지는데 이를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고 그런다. 자, 그 다음 것만 보고 쉬겠습니다. 요거를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요 매매 계약은 조금 전에 쌍무계약이라 그랬잖아요. 동시에 유상계약이기도 합니다. 요 정려계약은 조금 전에 편무계약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동시에 무상계약이기도 해요. 그래서 요 쌍무유상하고 편무무상은 따라다니는 개념인데 거의 비슷한데 이런 거예요. 자, 봅시다. 자, 요 쌍무라는 거는 요거는 의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는 거고요. 요 유상은 재산의 손실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재산의 손실을. 자, 요 A라는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재산이 있겠죠. 그 중에 이 사람이 건물이라는 재산이 있었는데 매매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나중에 2월 1일 날 이 사람한테 건물을 넘겨주면은 이 사람은 건물에 재산에 마이너스가 생겼죠. 건물이 상대방한테 갔으니까. 그런데 요 자리에 뭐가 들어옵니까? 요 자리에. 없어진 자리에. 이 사람이 건물 넘겨주면은 요 건물은 없어졌는데 요 자리에 대신 뭐가 들어옵니까? 돈이 들어오죠. 1억. 그래서 요 자리에 1억이 들어와가 채워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재산은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거를 유상계약이라 그래요.
근데 무상계약은 얘가 지금 재산이 많은데 얘가 지금 컴퓨터를 이 사람한테 넘겨주지 않습니까? 그럼 재산에 마이너스가 발생하죠. 근데 여기 채워줘요, 안 채워져요? 안 채워지죠. 이럴 때 이거를 무상계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상계약은 재산에 변동이 없는 거고 무상계약은 변동이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있는 거예요. 그럼 또 왜 이런 개념을 왜 인정하느냐? 이 사람 입장에서는 보십시오. 이 B의 입장에서는 자 이래 이 사람 재산이 있었는데 1억이라는 재산이 나갔죠. 없어졌습니다. 이 자리에 뭐가 들어온다고요? 이 사람이 건물이 들어와서 채워주지 않습니까? 근데 건물이 들어오면 요 건물 가치가 얼마는 돼야 됩니까? 1억은 돼야죠. 그래야 이 사람은 재산이 변동이 없는 거죠. 근데 건물이라고 넘었는데 비가 새고 엉망입니다. 이게 8천만 원짜리밖에 가치가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은 결과적으로 얼마 손해본 거예요? 2천만 원 손해봤죠. 그거 책임지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가치가 들어와야 되는데 가치에 미달되는 게 들어오면 이 사람이 손해본 거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담보 책임이라고 그래요. 담보 책임. 그래서 재산이 그거를 우리가 등가라 그러거든요. 등가적인 관계가 유지가 안 되면은 너 책임져라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담보 책임이라고 그러는데 질문. 무상계약에 그게 인정될까요? 안 될까요? 얘가 B가 공짜로 컴퓨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컴퓨터가 지금 고장이 막 나요. 그러니까 B가 뭐라고 하니까 야 고쳐달라 A에게 책임져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공짜로 받았는데. 그래서 결론은 뭔가 하니까 무상계약에는 담보 책임이 인정이 안 돼요. 원칙적으로 예외가 있는데 그래서 무상계약은 담보 책임이 일어날 수가 없다. 원칙적으로 공짜로 받았으니까. 그러나 이쪽은 유상계약은 등가 관계가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그 등가 관계가 파괴가 되면은 당연히 책임자라고 할 수 있고 그거를 우리는 담보 책임이라고 그런다. 여러분들도 뭐 백화점이나 옷을 샀는데 뭐 옷에 뭐 하자가 있다. 그럼 가서 바로 바꿔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 담보 책임이라는 거예요. 담보 책임. 그 옷이 그 가치를 안 되지 않습니까? 물건값이 안 되잖아. 그 전부 담보 책임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6번까지 읽고 쉬겠습니다. 유상계약의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출연을 하면 유상계약, 그렇지 않으면 무상계약. 갑의 겁부에 의해서 갑은 재산상 손실을 보고 을은 재산상 이익을 얻었을 때 을의 겁부라는 말은 뭔가를 준다는 거거든요. 갑의 재산상 손실이 보상되면 유상계약인 것이다. 구별의 실이 유상계약은 담보책임, 채권법에 조문이 굉장히 많죠. 한 조문이 15조문이 있는데 발생한다. 이는 유상계약의 경우에 쌍방의 겁부의 등가가 유지돼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10분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